칠판 여기 좀 볼게요. 칠판 볼게요. 아, 그리고 그 내일 저 수업 오전 끝나고 그 저번에 뭐 모의고사 보신 거 잠깐 좀 오후에 좀 풀이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갖고 다음 주가 내일 가져오세요. 자, 봅시다. 수요가 증가하면,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수요가 증가하고, 뭐, 공급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속에 있어. 그러면, 볼래요? 원래 이제 수요 공급선 이렇게 있는데, 균형점이 여기 있어. 현재 가격이 100원이란 가격에 100개가 거래가 된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수요가 증가해서 곡선이 이리 온다면, 균형점이 이리 와. 그럼 가격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져. 그래서 이제 수요나 공급이 달라짐에 따라서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면 종전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가격과 양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하기도 하고, 예, 공급의 증가가 나타나고 역시 공급의 감소란 것도 나타나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는 거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다음에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요놈이 뭘 말하냐면요. 양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변화.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놈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거래되는 양도 증가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거래량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 용어 끝에 나오는 증가 감소가 바로 양의 변화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수요 증가 가격, 아니 수요가 증가 양 증가,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공급 감소 양,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보는데 39번 40번을 보는데요. 요즘 시험은 40번이 주예요. 39번이 참 싸가지가 있는 문제인데 왜? 하나만 물어보거든. 어느 하나의 상황만 주고 요거에 따라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건데 요즘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몽땅 다 물어봐 버려. 40번처럼. 일단은 싸가지 있는 애 먼저 할게요. 39번. 주거 서비스 수요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자. 수도.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이거. 지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보니까 현재 임대료 하에서 초과 공급이 더 많은 상태가 된다. 수도. 그러면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느 한쪽이 수직이나 수평이면 항상 그거 가지고 먼저 이야기했자. 수평이죠? 그러면 이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가격과 양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가격 묶였죠? 그러면 나머지 그 뒤에 놈에 의해서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달라져.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양은 종전보다 증가의 감소야. 증가. 그러면 답은 가격 불변 양고정이. 아니, 양증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39번처럼 하나의 상황을 물어볼 때는 절대 39번이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지문이 이거거든요. 우리 저번 주 부증성 했잖아요.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항상 그대로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야, 이거. 그래서 공급이 안전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자, 볼래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거든.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 이거예요. 토지의 물리적량은 그대로인데, 자꾸 도심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 양은 그대로인데, 자꾸 땅값이 어떻게 돼? 상승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습. 그래서 하나가 나온다면, 물론 이제 39번은 이게 답인데, 39번처럼 하나의 상황이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상황을 줄 겁니다. 이 상황으로.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자, 뭐 고정? 양 고정이죠? 그렇죠?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지문이죠. 아무튼 39번은 답이 1번이고 이제 40번을 풀어볼 텐데 자, 1번, 2번을 보니까요. 둘 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수요가 증가하면 자 어디 1번, 2번 지금 보니 둘 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죠? 그러면 항상 뭐 고정? 가격 고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불변이고 양은 어떻게 돼? 증가. 그럼 1번.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인데 상승한다고 잘못 나왔죠. 1번 땡. 2번.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거리 양도 증가한다. 맞습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네. 3, 4, 5번은 보니까요. 전부 다 똑같이 뭐가 돼 있어요? 공급이. 어디가 비탄력적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지. 용어를 정확히 쓰셔야지.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럼 전부 다 뭐고정? 전부 다 양불변이야. 양불변. 예, 양불변.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다 똑같네? 수요가 증가하면 그러면 양은 불변이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양불변 가격 상승이 있죠? 그럼 어디? 3번은 이 상태에서 가격은 하락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4번은 자 양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양은 불변인데 양은 불변이고 가격을 하락해야 되는데 가격이 불변이라고 잘못 나왔죠? 예, 틀렸고 5번 양불변 수요가 증가하면 예,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불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 틀렸죠? 맞는 것은 몇 번? 2번. 그래서 아무튼 40번 문제는 그냥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고요. 네,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방금 해봤던 이 내용이 자 다시 36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36페이지 다시. 저번 주에 수업했던 저기 26번 저번 주에 마지막에 했던 거 있어요. 그 내용하고 약간 섞여서 문제가 나와요. 섞여서. 26번도 뭐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어떻게 되면 막 이런 거 해봤죠? 그리고 누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 용어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주모. 이 상황에서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자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요는 수직이고? 아니고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만 증가한다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건 상관없이. 그럼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다음 두 번째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자 스톱.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둘 사이에서 누가 더 크게 작용한다, 작게 작용한다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애매모호하게 상황을 줬죠. 그러면 가격의 양 둘 중에 하나도 애매모호하니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알 수 없다고 나와야 되겠죠. 자, 양 증가,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고 나머지 가격은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세 번째, 누가 더 크다. 큰 놈만 가지고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어디? 공급 증가 영향이 수요 증가 영향보다 크다. 뭐만 갖고 해? 요것만 갖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다음. 둘이 같다. 수요가 이렇게 되고 공급이 이렇게 되는데 두 영향이 서로 같다. 그러면 가격이나 양 둘 중에 하나는 변하지 불변이다. 않는다. 고정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변하지 않는다고 알 수 없다고 똑같은 말 다른 말. 분명히 다른 말이에요. 예, 다른 말 했고요. 방금 해봤던 것처럼 이제는 어느 한쪽이 수평이고 수요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 수평이면 무조건 뭐 고정? 가격 고정. 거래량은 그 뒤에 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증가라고 나오면 양증가, 감소라고 나오면 양감소 이런 식으로. 다음 6번. 어느 한쪽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예를 들어서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하자. 이거 뭐 고정? 양고정. 무조건 양고정. 가격은 그 뒤에 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줘야 돼요. 네. 자, 이제 41번 하는데요. 41번은 제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1번 지문이 시험의 핵심이니까 별표 치고 41번에 1번 지문 별표 치고 2, 3, 4번은 시킨 대로 해. 2, 3, 4는 묶어놓고 5번 지문은 삭제. 안 보이게 삭제. 안 나와. 나와도 헷갈려. 하지마. 1번 제일 잘 나오는 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해요. 맞죠? 근데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으로 빨리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오를 텐데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에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공급량이 크게 대처를 못 해주죠? 가격은 더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1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균형 가격은 더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겠지. 제일 잘 나오는 지금 1번이에요. 막 작년에도 나오고 맨날 나와 1번이. 2, 3, 4는 보지 마. 근데 2번에 보니까 탄력적 동그라미 치고 3번에 비탄력적 동그라미 치고 4번에 비탄력적 동그라미 치고 이제 제 말 먼저 들어요. 시장에는 수요 공급이 일치하면 이제 적정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즉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수요가 적어서 공급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면 적정 가격에서 가격이 왜곡되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적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빨리 대처해 줄 수 있어요. 양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해도 탄력적이라면 양을 빨리 조절해 줄 수 있고 남아도 빨리 없앨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면 양적으로 빨리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즉 가격 왜곡 현상이 커질까 작아질까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조금밖에 안 변해요. 탄력적이라면. 반대로 비탄력적이라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빨리 대처를 못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많이 내려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번에 모의고사 보신 거에도 역시 그런 문제 나왔는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볼래요? 그러면 어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죠?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격 하락폭은 더 클까요? 응?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으라고 그랬어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내려도 조금밖에 안 내려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 설명 좀 해볼까, 그냥?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요.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소비자가 많이 사줘버려, 물건을. 그러니까 가격을 공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물량을 많이 사줘버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은 시험장에서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써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탄력적이라면 양적으로 빨리 대처가 가능하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조금밖에 왜곡 현상이 안 나타나고 비탄력적이라면 뭔가 빨리 대처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내려도 조금밖에 안 내리고 비탄력적이면 많이 내리고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 그럼 보자. 일단 1번 틀렸고 2번 더 봅시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립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내려, 조금 내려? 조금 내려. 맞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답만 찍으면 돼. 3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많이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틀렸고. 4번.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올라요.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조금 오른다, 많이 오른다. 많이 오른다. 그럼 돼. 됐어요. 복습하지 마. 1번만 봐. 1번만. 다시 한마디만 들어요. 탄력적일수록 양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조금밖에 안 변해. 비탄력적일수록 양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도 내려도 크게 변한다. 그렇게만 잡으세요. 네, 넘기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 43번, 5번, 6번 이렇게 쭉 할 텐데요. 일단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한데 46번에서 답을 주는 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43번, 4번, 5번 잠깐 문제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먼저 풀게요. 43번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설명 틀린 거. 자, 1번 지금 맨 끝에 보면 선행지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선행지표. 선행지표란 것은 미래를 가늠해보고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를 선행지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1번. 부동산 경기가 1분기를 지나 다시 1번. 건축 허가량, 택지 분양 실적, 자재, 건축 자재 수요 동향 등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조만간에 경기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선행지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2번, 3번도 크게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닌데 그냥 읽어보면 2번 매매량, 거래량, 등기 실적, 취득세, 등록세, 납부 실적 등으로 경기를 측정할 수도 있다. 뭐 됐습니다. 3번
건축 착공량이나 미분양 재고량 등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도 있고, 다음 5번 먼저 부동산 경기는 순환적 변동 외에도 장기적 변동, 자 밑줄 계절적 변동, 불규칙적 변동의 양상을 보인다. 맞는데 계절적 변동과 불규칙적 변동이란 용어 정도 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43번에 지문 3개만 볼 거예요. 3개만. 2번, 3번, 5번만 볼 거예요. 44번에 2번. LTV, DT와 같은 대출 규제. 저번에 6월 며칠 날 했더라? 그 규제 있었죠. 그죠? 근데 작년 6월 그맘때도 그런 규제 있었나? 아니죠. 이런 것은 느닷없이 갑자기 생기는 거니까 무슨 변동?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 2번 맞아요? 맞아요. 3번. 매년 5월 나오면 끝난 거야. 매년 5월마다 그렇게 됐대. 그 계절마다. 무슨 변동일까요? 계절적 변동이겠지. 3번은 계절적 변동. 5번. 대학교 근처 임대주택에 방학을 주기로. 방학이란 계절을 철을 주기로 뭐예요? 계절적 변동. 그래서 무작위적 불규칙적 변동과 계절적 변동이란 용어 정리만 좀 해주면 됩니다. 다음. 이제 43번에 이제 4번을 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동네도 재밌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저희도 이제 이사 가려고 이제 집을 막 지금 알아보고 다니는데 같은 이쪽 라인인데 여기 A라는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A라는 아파트가 제일 이제 평수가 커. 막 이제 50평, 60평, 70평, 막 90평짜리 있고 그 단지가 좀 그러는데 좀 자세한 사람이 살겠죠. 근데 다 아파트가 보합세예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내린 데도 있고 올 초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가격 변동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만 가격이 한 1억이 오른 거야. 여기만. 지은 지도 한 7년, 8년 됐나? 그 정도 됐어요. 근데 올랐어. 왜 올랐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50평짜리 아파트가 원래는 이제 거의 한 4억, 한 6천, 7천, 8천 이 정도 했나? 근데 지금은 거의 5억 후반이에요. 한 1억 오른 거야. 근데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왜 올랐냐면 이 동네 분여회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마치 예전에 그 서울의 아파트값 분여회에서 조정하듯이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 정상 가격은 50평 얼마, 60평 얼마 해갖고 딱 가격 매겨가지고 동네 중개업소를 습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적정 가격 다 줬어. 이 가격 밑으로 거래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한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라고 했는데 4억 5천에 금매물로 내놓은잖아요. 중개업소에서 분여회장한테 전화해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분여회에서 쫓아가. 우리 아파트 가격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 올려놓은 거야. 볼래요? 경기가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나타나야지 경기가 좋다.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호가는 올라갔죠.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그럼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마디 더 듣고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늘어나. 수요 공급에 의한 거래가 원활하게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가격만 잔뜩 올랐어. 거래가 안 이루어지죠? 그럼 경기가 좋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번.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곧 경기가 호황이란 걸 의미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4번 틀렸죠? 그러니까 단지 가격만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풀어볼래요?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 가격이 상승하면 이론적으로는 경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소리다. 맞아 틀려? 그렇죠. 맞아 틀려요? 맞게는 씨 매를 맞으려고 이거 봐봐. 그냥 참 문제도 얄밉게 나오는 거야. 이 이론적이란 말이 없으면 아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이론적이란 말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론적으로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론이고 나발이고 이게 아니야,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가격만 오른다고 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놈이 이론적
이 말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당했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약하고 불안전한 존재입니까? 네. 다음 45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끄집어내놓고 이렇게 써놔요. 이거 은근히 잘 나오잖아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써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크다. 일단 먼저 쓰고 들어. 일반 경기 순환은요, 한 7에서 8년 정도, 10년 안쪽에서 경기 순환 주기가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 경기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 하는 이 순환 주기가 한 17에서 18년 정도 되거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경기 순환 주기, 웨이브가 커. 그럼 파장이 크겠죠? 진폭도 크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하고 비교하여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작은 편이다. 큰 편이다? 큰 편이다. 틀렸죠? 네. 다음. 2번. 그 타성기간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경제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공급으로 그 양을 빨리 대처해 주는 걸 타성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부동산은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타성기간이 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번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타성기간이 긴 편이다. 맞죠? 3번. 부동산 경기는 순환 주기가 불규칙적, 불분명 맞고요. 4번. 경기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광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네. 다음 5번.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국지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뭐 같은 맥락이다. 뭐 그 정도. 1번이 제일 중요한 질문. 네. 46번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했던 것도 다 시험에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면 방금 이전까지 했던 것은 약간 사이드고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어떤 시장에서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상한가냐 하한가냐 어떤 시장은 매도자 매수자 누구 중심에 누구 우위의 시장이냐 거의 대부분 답은 거기서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요약집을 어디를 펴보냐면요 39페이지 가봅시다. 경기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무슨 점? 정점, 저점 이렇게 평균적인 선을 제시했을 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여기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거죠. 하향시장, 수축시장 또는 하향시장. 여기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거죠. 무슨 시장? 회복시장. 여기 아주 좋아지죠? 상향시장. 여기 후퇴시장, 후퇴시장. 여기 경기가 더더욱 나빠지는 하향시장이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어디? 하향시장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이죠? 근데 회복시장은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는 시장. 상향시장 경기가 아주 좋은 시장. 후퇴시장 경기가 후퇴하기 시작하는 시장. 하향시장 경기가 아주 나쁜 시장. 자, 요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제 어디? 주택거래가 거의 없다. 반대로 거래가 회복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거래는 매우 크게 증가한다. 다시 주택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크게 늘어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다시 줄어들기, 감소하기 시작한다.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공실률이 엄청 많다. 공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공실률이 최대치다. 최소치다. 최소치. 공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 공실은 엄청 많아진다. 이렇게. 방금 제가 이 화살표 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했죠. 나와요. 나와.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이야. 회복 상향시장 때는 계속 가격이 올라. 계속 가격이 올라. 그러다 보니까 매도자 같은 경우는 더 오른 다음에 팔려고 매물을 걷어들여버리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더 오르기 전에 막 살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거야. 중개업자한테 물건 나오면 바로 좀 연락 주래. 그럼 이때는
매도자 중심, 매수자 중심, 누구 중심?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겠죠? 매도자 중심의 시장에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때는 계속 가격이 올라. 그러면 2월 1일 날 3억이었어. 3억. 근데 지금은 7월 1일이야. 그러면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 직전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가, 하한가? 하한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하한 가격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돼요. 다음, 후퇴시장, 하향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때는 매도자는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보려고 매물을 내놔요. 그죠? 반면에 매수 투자자는 지금 샀다가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겁나. 함부로 사기 힘들어. 그러니까 매물은 잔뜩 나와 있는데 돈 주고 살려는 매수자가 안 나와서 거래가 안 돼. 매수자가 나와야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누구 우위, 누구 중심의 시장? 이때는 매수자 우위,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계속 가격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8월 1일 날 4억이었거든? 근데 지금 10월 1일이야. 계속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무슨 가? 상한 가격이 된다. 야,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 여기서. 이렇게. 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참고인데,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오답이 안 나와요. 회복시장 초기라든지 후퇴시장 초기는 과거 가격이 새로운 그릇이 그냥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준 가격, 기준가. 예. 이제 뭐 그냥 듣기만 할게요. 왜 그랬냐면 경기가 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점이야. 저점에서 곧장 좋아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한참 동안 보합세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회복시장 초기 때는 가격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월 1일이 저점인데 아파트 가격이 2억 5천이야. 근데 평택 일동의 매매 건수가 한 달 동안 3건밖에 없었어. 최악이었어.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가격은 똑같이 2억 5천이야. 근데 매매 건수가 한 달 동안 150건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은 똑같지만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데 그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퇴시장 초기라든지 또 회복시장 초기 때는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시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네. 어디 문제 좀 풀어봅시다. 46번. 자, 오는 거 물어봤어요. 1번. 부동산 경기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고,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시간이 길다? 천천히 나빠진다. 바뀌었죠? 나빠질 때는 확 나빠지고, 회복될 때는 천천히 회복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1번이 바뀌었고요. 자, 2번. 후퇴 국면은 밑줄.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문장 끊어. 맞아요? 맞지? 예?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 상한선이 되겠죠. 틀렸죠? 3번. 하향 국면은 밑줄. 누구 우위의 시장?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과거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상한선이 된다. 이건 맞죠? 그리고 이제 책에도 삭기도 하지 말고요. 지금 책이 잘못 나온 게 2개가 있는데 냅둬버리자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시 기준 가격이 된다. 이 말은요. 회복시장하고 상향시장만 붙여주는 거고 회복하고 후퇴만 붙여주는 거고 하향과 상향은 그런 표현 없어요. 사실은. 잘못 나왔는데 냅둬버려. 안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볼래요? 하향시장은요. 가격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가격이 새로운 거래 시 기준 가격이 아니야. 상향시장은 경기가 활발해가지고 가격이 쭉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 후퇴시장과 회복시장만 이제 과거의 가격이 새로운 거래시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절대 이런 데서 오답 안 주니까 냅둬버리고 누구 중심의 시장이냐?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그것만 딱 잡으면 돼. 자, 아무튼 4번 상향 국면은 매수자가 아니고 매도자. 과거의 가격은 하한선 그건 맞죠. 4번 틀렸고 5번 회복 국면 밑줄. 회복 국면은 매도자 우위 시장 맞죠? 과거 가격은 하한선이 된다. 맞습니까? 답은 5번이다. 46번 잘 보세요. 네. 넘기세요. 자, 이제 44페이지에 이제 거미집 이론이 있어요. 48, 49, 50, 51번이 있는데 우리 수탄소 공탄발 기억나시죠? 수탄소 공탄발. 자, 수탄소 공탄발. 그러면 어디? 자,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수렴형.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면 무슨 형? 발산형, 발산형. 둘이 같으면 순환, 진동형 아시죠? 네. 자, 근데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값이 공곡선의 기울기 값보다 작아야지 수렴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디 이제 48번은 가볍게 그냥 읽어볼게요. 거미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더 클 경우 균형에 충격을 가면서 무슨 형? 수렴형. 수탄수 맞죠? 네. 다음 2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을 경우 같대. 순환 또는 진동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탈 발산형이라고 잘못 나왔죠? 그쵸? 네. 3번. 거미집 이론은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태적 밑줄. 그 정태 X, 그 정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끄집어내서 동태라고 바꿔요. 동태는 먹는 동태는 아니에요. 자, 한 번 나왔는데 한 번 여기 주목하세요. 뭐냐면 거미집 이론은 농산물 시장에서 해를 거듭하면서 가격의 폭등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인데 비교 정태적, 비교 정학적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의 수요 상황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다 이거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딱 특정 시점, 한 시점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올해는, 내년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적인 측면에서 시간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한번 알아보자 해서 동태 분석 이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됐습니다. 틀렸고 4번, 5번 묶으세요. 4번, 5번 묶어놔요. 중요한 건데요.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과 공급자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공급자는 10불이고 수확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공급자는 지금 가격을 보고 10불이고 착공한다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나오려면 지금 당장 나와 일정 기간 후에 나와. 일정 기간 후에 나오죠. 그죠? 그러나 수요는 가격을 보고 즉시 그 자리에서 수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둘이 바뀌었어.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하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반응한다. 이렇게. 그래서 4번, 5번이 틀렸다. 6번. 상공업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 거미비로는 어느 부동산에? 상공업용 부동산에 흔히 적용한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 네. (50번) 볼게요. 50번. 50번. 자, 거미집 모형 물어봤네요. 자, 어디? A 부동산의 수요 곡선 기울기 값이 얼마예요? 0.3이죠? 마이너스 빼고 읽어요. 왜냐? 어떨 때는 기울기 값이라고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근데 어떨 때는 기울기 절대값이라고 나오게 돼. 그러니까 오로지 분수를 통해서 나오는 마이너스는 딱 한 군데.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 값만 마이너스 붙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읽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읽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0.3이죠? 공급의 기울기 0.7이죠? 수요가 기울기가 더 작네. 무슨 형? 수렴형. B는 둘이 똑같네. 순환형. 그렇죠? 근데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51번이 나올 거예요. 앞전 시험에서 저거 물어봤잖아요. 기울기 주고 뭐 수렴형이니 무슨 형이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기울기 안 주고 앞전 시험은 수요성의 기울기 얼마 딱 주고 물어봤으니까 이번에 안 주고 물어보겠지. 안 주고. 그래서 51번이 나올 거예요. 나온다면. 네. 우리 한번 가보자. 51번.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이런 거 기울기 뽑아내는 거 다 알죠? 눈으로 풀고 싶은데 아무튼 봅시다. 2P는 500 마이너스 QD. 다음 3P는 300 플러스 4QS 이렇게. 자, 스톱.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주고 거미집 모형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런 숫자는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수요량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있는 거죠. 공급량 앞에 있는 숫자가 4가 있죠. 그러면 1이 수요곡선의 기울기, 4가 공급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단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보니까 여기는 2P죠. 이걸 P를 만들려면 나누기 2 하면 됩니까?
그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2분의 1, 0.5죠? 다음. 공곡선의 기울기가 4인데 앞에 3p니까 나누기 3하면 되겠죠? 그럼 공곡선의 기울기는 한 1.33 정도 되고 수요곡선의 기울기 0.5니까 무슨 형? 수요가 기울기가 작으니까 무슨 형? 수렴형. 예,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 거. P는 200-2QD. 그 다음에 EP는 50 플러스 4QS.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맞아? 맞아, 안 맞아? B시장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맞죠? 지금 머뭇머뭇하고 대답 안 하시는 학생들 아직도 개념이 없어, 지금. 이거 앞에 이거 숫자 내가 일부러 잘못 써놨죠? 네. 이거 의미가 있어, 없어? 그 일부러 다시 잘못 써놓은 거죠, 이렇게. 필요 없어.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 4,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P다.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그냥 얼마? 2. 2P다. 공곡선의 기울기는? 2. 둘이 똑같으니까 무슨 형? 순환형.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함수식을 주고 수요곡선의 기울기 값과 공곡선의 기울기 값을 물어보면 수요량 앞에 있는 숫자가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급량 앞에 있는 숫자가 공곡선의 기울기, 단 P를 기준한다. 그냥 P면 그게 기울기고 2P면 나누기 2, 3P면 나누기 3 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 이론 들어갈 거예요. 시장 이론. 자, 이제 부동산 시장 이론 하는데 앞쪽은 솔직히 뭐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전한 시장을 비교한 문제거든요. 거기다 요약집 43페이지를 써놓으세요. 46페이지 1번 문제 있잖아요. 요약집 43페이지를 써놓으시고 나중에 보세요. 복습할 때 거기 보면 두 개 비교하는 표가 있어요. 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좀 볼 거예요. 6번 문제. 6번. 부동산 상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문장 끊어요. 그죠?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는 절대 없는 거 아시죠? 당연하죠. 거기까지 일단 맞아. 근데 뒤에 토지는 소유권 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환가치, 시장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갖지 못한대요. 에휴, 틀렸다. 니은. 부동산 상품의 물리적 성격이 동일하면, 똑같은 농지라면, 물리적으로 똑같은 농지라면, 주변에 도로망이 어떻게 되는지, 주변 지역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경제적인 측면과 어떤 용도 지역 내에 있는지, 우리 흔히 말하는 절대 농지인지 아닌지, 법적인 성격, 성질 등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질 수 없다고 나왔죠? 동일하다고 나왔죠? 에이, 말 안 되죠. 틀렸죠. 네. 디귿. 부동산은 고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가계지출 항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하에 비해서 값이 더 많이 차지한다. 비중이 크다. 맞나요? 맞네. 리을.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내구 연한이 길어서, 즉 내구성이 있어서 재구매 수요가 잘 발생하는 편이다. 발생하지 않는 편이죠. 그렇죠? 미음. 개별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대체 가능성이 낮고, 문장 끊어. 높고가 아니고 낮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없으니까 시장 분석이 용해진다, 복잡해지는 거죠. 틀렸죠? 맞는 것은 디귿 혼자 맞았어요. 디귿 혼자. 네. 됐죠? 7번. 주택 상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모두 몇 개냐? 기억. 주택시장도 부동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빈번한 편이다. 당연하지. 그 중요하죠. 맞죠? 니은. 주택은 지역 수요에 의존하므로 적정 가격의 도출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다. 잘 모르겠죠. 여기 평택 저기 아파트 시세 대충 알고 계시죠? 아, 그래. 광주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그래요. 맞아. 왜? 부동산은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정보를 잘 알고 있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음, 디귿. 내구성 또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매매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도 있다. 디귿은 영속성 관련돼서 은근히 좀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맞고요. 내구성으로 인해서 유량만 있는 게 아니고 기존 주택들도 저량의 재고 주택들도 중시된다. 맞는 편이고요. 미음. 주택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상품으로 유통성이 높은 편이다. 이거는 뭐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틀렸겠죠. 기억, 디귿, 리을 세 개가 맞았다. 뭐 그 정도요. 네. 다음 이제 8번 문제 할 건데요. 제 시킨 대로 합니다. 8번은 삭제. 완전히 삭제. 완전히 삭제. 예, 저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삭제. 완전히 삭제 8번. 완전 삭제. 예, 해놓고 자 볼펜 놓고 요약집 45페이지 잠깐 볼 거예요. 네. 요약집 45페이지.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나왔던 내용을 살짝 들어볼 거예요. 아무것도 볼펜 체크하지 말고 그냥 흘려들어. 그래서 저런 말이 있나 보군 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00원이란 가격에 10개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200원을 비싸면 수요량을 4개로 줄이려고 한다. 뭐 이런 걸 해봤어. 그때 말하는 물건은요. 똑같은 품질의 물건, 동질의 물건이 있기에 그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주택은, 물리적인 주택은요. 너무너무 이질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집 한 채에 얼마일 때 몇 개 사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주택 가격이 2억 원일 때 한 채 사고 주택 가격이 3억 원으로 비싸지면 반 채 사나? 반 채는 안 파는데? 그런 식의 접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택 서비스. 양가 2번 보니까 밑줄 긋지 말고 주택 서비스란 말이죠. 주택 서비스란 것은 주택 한 채, 두 채가 아니고 주택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효용, 행복, 만족감, 질 그런 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아무튼 그런 걸 주택 서비스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주택 서비스 임대료 한 단위당 임대료가 비싸지면 주택 서비스 소비량을 줄이고 임대료가 싸지면 주택 서비스 소비량을 늘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이거지. 그래서 주택시장 분석은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 동질화된 즉 질적인 측면에서 주택 서비스란 개념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의 표현이 한번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시장 분석은 한 채, 두 채가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 동질화된 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주택 개수가 아니고 주택 질, 서비스다. 그 정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복습해서는 안 돼요. 다음. 바로 밑에 양가로 2번에, 2번에, 큰 2번에 주택 수요, 주택 소요 보이시죠? 아까 우리 나왔네, 앞에. 주택 수요는 주택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주택 소요는요? 주택 구매력이 낮은 사람이죠?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이구나. 내일도 학교는 수업하지 않나요? 그죠? 표정이 안 좋네? 그러면 오늘 하고 그만할까? 아니야, 하고 가야 돼. 내일 이제 하는 것 중에 보면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뭐 임대주택 이런 말이 있어. 주택 수요 계층과 주택 소요 계층 중에 뭐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한다. 임대주택의 주된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당연히. 주택 소요 계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요. 다시 이제 오셔가지고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문제집 48페이지입니다. 이제 48페이지 보면 9번, 10번은 우리가 유량, 저량 저번에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11번을 풀어봐야 돼요. 11번. 주택시장의 특징, 설명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다음 주란 소리가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수업할 때 다시 그 내용이 뭔가 또 이어지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할 거니까 요약집 46페이지를 잠깐 먼저 좀 넘겨볼게요. 요약집 46페이지. 자, 이제 주거분리 여과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먼저 여과작용이랑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과요. 뭔가를 걸러내가지고 뭔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여과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라는 용어도 있어요.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돼서 입지하는 것을 주거분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과작용을 보면 질이 좋은 고가주택 지역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등의 방법, 질이 좋은 고가주택 지역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노후화 되겠죠. 그래서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무슨 여과를 할 것 같아요? 질이 낮아졌으니까. 하향여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저가주택 또는 저가주택 지역이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어떤 유지수선 보수를 통해서 고가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무슨 여과죠? 상향여과, 상향여과. 그러면 이 저가주택에 누가 살아? 소득 하위 계층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이 고가주택에 누가 살아? 소득 상위 계층이 살고 있겠죠? 우리의 주된 대상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소득층이 우리의 주된 대상자니까 우리 시험은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뀜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무슨 여과가? 하향여과가 우리 시험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정부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좀 해볼게요. 임대료 보조를 해준대. 당연히 임대료 보조를 받는 사람은 고소득층, 저소득층. 당연히 저소득층이죠. 그러면 첫 번째, 소득 증가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인 갑돌이가 살고 있는데 갑돌이한테 월세를 정부가 한 달에 20만 원을 보조를 해준대. 그러면 자기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럼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자기 지출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소득이 증가해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이 사람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요. 스톱. 당연히 이 사람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이죠. 이 사람 당연히 무슨 주택에 살고 있어요? 저가주택에 살고 있겠죠. 이게 시험에 저가주택이란 말을 붙여주기도 하고 안 붙여주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 말이 없더라도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 대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살겠어? 저가주택에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죠? 예. 감소라고 나와. 그러면 왜 도대체 여기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일단 이거 먼저 쓰고 저가주택에 대한 양적인 질적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 장기적으로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고가주택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노후화돼서 저가주택으로 바뀌어가는 하향여과 현상은 끊임없이 진행할 테고 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정부는 의도적으로 소형 저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주택 공급량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분 여기서 오답 요 두 군데에서 오답을 좀 재봅니다. 예, 요 두 군데 이렇게. 자, 그러면 어디 보자. 3월 1일 날 갑돌이가 빌라 3층에 살고 있었어요. 11평이야. 근데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임대료 보조를 해줌에 따라서 7월 1일 날 갑돌이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11평에서 15평짜리 주택으로 이사 갈 수도 있겠고요. 질적 수준이 좋아진 거 맞죠? 맞죠? 다음 11평짜리 3층 살고 있다가 정부가 한 달에 월세 20만 원 보조해 주니까 바로 있는 옥탑방 하나 양을 더 얻어가지고 우리 큰아들 둘째아들은 여기서 자고 공부하고 내려와서 밥만 먹게끔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니까 저가주택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갑돌이 개인 입장에서는 주거 만족도가 종전보다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주거 만족도는 종전보다 좋아졌죠?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 여과가 나타난다? 상향여과, 하향여과? 하향여과가 나타나는 거죠. 상향여과, 하향여과라는 것은요, 개인의 주거 만족도를 개인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 변화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의 만족도는 좋아졌지, 당연히. 그러니까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죠? 긍정적 또는 뭐 능동적이라고 돼요. 예, 이렇게. 그러나 3월 1일 날짜에서 4달이 지난 지금은 7월 1일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은 더더욱 좋아져서 나빠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나빠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향요가야. 상향요가, 하향요가는 개인의 주거 만족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물리적인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요가? 하향요가인데 좀 긍정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잘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환경은 나빠지는데 개인의 주거 만족도가 커질 수 있게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긍정적, 능동적 하향요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하나 잡아내고, 다음 주거분리, 우리 요약징. 오른쪽 47페이지 보니까 뭐 이렇게 저소득층, 고소득층 뭐 경계해가지고 혹시 그 그림에 유형2 보이세요? 유형2? 유형2 보이죠? 이제 그거 갖고 이야기할 거고. 자, 이제 칠판 봅니다. 주거분리라는 것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돼서 입지하는 게 주거분리예요. 그래서 저가주택지역, 고가주택지역 둘 사이에 경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노란색을 뭐라고 하냐면요. 경계지역 중 저소득층 주택지역 또는 고소득층과 인접한 주택지역이라고 그래. 그러면 고소득층하고 가까이 경계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좋아해, 싫어해? 좋죠. 외부부터 긍정적인 정예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득층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예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거래 시 여기서는 할증된다, 할인된다. 그렇죠. 할증돼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다음. 이 빨간색을 뭐라 불러주냐면 경계지역 내 고소득층 주택지역이다. 또는 저소득층하고 인접해 있는 고소득층 주택지역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 인근에 있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예부가, 부예부가. 부예부가 나타나죠? 거래 시 할증, 할인. 할인되죠, 할인.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 이 사람은 지금 고소득층, 저소득층? 누구라고요? 자신있게 이야기해. 오늘 내가 절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 오늘은 빨간 날이라. 오늘 뭐 절대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같은 날 막 삑사리 내는 거야. 그래서 절대 욕을 안 할 테니까. 고소득층이죠? 근데 고소득층 중에서도 저소득층하고 가까이 있잖아. 이 사람은 싫어. 근데 마침 여기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거야. 바로 이사 나가버리죠? 그쵸? 그러면 빈집이 생기겠네, 공가가? 그 빈집을 저소득층 중에 일부가 쑥 들어오겠네? 침입이 나타나죠, 침입. 그럼에 따라서 연속적인 이탈에 의한 공가, 침입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상황이 저가주택지역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침입에 의해서 토지용 자체가 바뀌는 것을 천이, 공가, 침입, 천이 등에 의해서 지역이 하향요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문제 2개 풀어볼까요? 11번, 12번 풀어봅시다. 11번, 12번, 14번. 자, 11번. 틀린 것은 1번. 주택시장에는 주택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극빈 수요인, 극빈 이런 소리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다 이거지. 주택 수요입니까? 소요입니까? 그렇죠. 1번 일단 틀렸고요. 2번. 주택의 여가 과정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소득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연쇄적인 가구 이동 현상을 말한다. 예, 물리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맞고 3번. 기존의 상위 계층 이용 주택이 하위 계층 이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하향요구를 합니까? 맞죠? 네. 4번. 기존의 고소득층 주택에 저소득층이 침입하는 현상을 하향요구. 이를 통해서 하향요구가 나타나는 거죠? 네. 5번. 상향요구란 기존의 저소득층 주택이 고소득층의 사용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그럼 잠깐 넘기기 전에 한 번만. 5번처럼 나타나려면 주택 유지 수선 비용하고 주택 가치 상승분하고 누가 더 커야 되겠어? 가치 상승분이 더 커야지 5번 같이 상향요구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넘기세요. 12번. 혹시 집에서 풀어보신 분은 12번 풀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없었을까요? 네, 얼른 눈 깔으세요. 눈 깔아. 눈 깔으세요. 네.
주택시장의 요구가 가장 옳게 설명된 거 1번. 상향요구는 저가 저급 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되어 하위가 아니고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거죠? 틀렸죠? 그렇죠? 2번. 낙후된 기존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될 때 이를 상향요구를 할 수 있겠네요. 맞죠? 네. 4번, 5번 먼저. 신규 주택 공가의 공급은 공가 이런 것은 여가 현상을 저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고 그로 인해서 공가가 나타나고 침입, 천의가 이어지면서 여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고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틀렸어요. 5번. 특정 지역의 새로운 요소, 인자가 개입되는, 유입되는 현상을 천의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 침입. 틀렸죠? 이제 3번을 보니까 답은 2번인데요. 3번을 하향요가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주거계층의 이렇게 주택질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해설은 이렇게 나왔죠. 주택의 질이 높아지는 이거 질이 좋아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 신청하면 답이 2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이란 말을 빼줘야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역 전체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수준이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틀리려면 여기서 사회적을 빼버리세요. 그럼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상향여과, 하향여과는 개인의 주거 만족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역 전체의 물리적인, 기능적인 상태를 상향여과, 하향여과를 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답은 뭐 2번이고요. 14번 주거분리 현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2번 묶어요. 나중에 이거 조심하세요. 1번, 2번. 1번 경계지역 내 주택 중 고소득층 주택과 인접한 주택지역. 자, 스톱. 1번은 색깔이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응? 경계지역 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주택지역은 노란색이지. 그죠? 할증 할인. 할증인데 할인하고 잘못 나왔죠? 틀렸어요. 2번 경계지역 내 주택 중에 저소득층 주택지역과 인접한 주택지역은 고소득층 주택지역 여기겠네. 빨간색이죠. 2번은 할증 할인. 근데 바뀌었죠? 1번, 2번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은근히. 1번에 써놔. 노란색, 2번 빨간색. 농담이야? 예. 아무튼 어떤 지역인지 그걸 순간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 알았어요? 그렇죠? 예. 1, 2번 틀렸고 3번. 고소득층 내 주택의 개조 보수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커버리면 안 고치죠? 그럼 하향요가 되어 상위가 아니고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겠죠? 틀렸네. 4번. 저소득층 주택의 경우 개조, 보수 후의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면 그럼 고치겠네. 그러면 주택은 고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맞지요? 그렇죠. 5번. 불량주택 동그라미. 불량주택을 다른 말로 저가주택이라고 돼요. 근데 이제 시장 실패의 산물이란 말이 있어요. 시장 실패의 산물이란 것은 시장에서 아무도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장에 존재하는 형태를 시장 실패의 산물이라고 그래. 근데 불량주택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의 질은 낮지만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불량주택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이런 말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번처럼 시장에서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됩니다. 네. 답은 몇 번? 4번. 자, 그럼 잠깐 휴식했다가 15분부터 하죠. 네.